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이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만나 사내 커플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안 맞는다 싶어 별로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는데 어쩌다 같이 프로젝트를 맡으며 티격태격 하다 보니 정이 들었는지 어느 날 정신을 차렸을 땐 저희가 교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몇 년 뒤에는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이처럼 서로 인연이 아닌 줄만 알았던 저희가 부부가 되며 살아보니 처음 생각한 것과 달리 저희는 서로에게 잘 맞는 관계였어요. 취향도 취미도 맞는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서로 이해를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잘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한 저희는 무리 없이 부부 생활을 잘 이어갔고 덕분에 저와 남편은 결혼하고서 한 번 싸운 적도 없었습니다. 보통은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들리고 파혼 얘기까지 오간다고 하던데 저희들은 신기하게도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다 보니 싸울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결혼 생활이 아주 탄탄대로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세대기라 그런지 결혼이라는 게 부부관계에 일만 문제 없으면 만사 오케이인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고 나니까 왜 사람들이 결혼이 부부만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부부 사이만 신경 쓰면 참 좋겠지만 결혼을 하고 서로 가족이 된 이상 서로의 부모님까지 챙기며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중 저는 유독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껄끄러웠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시아버지가 절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대놓고 결혼 반대를 하시거나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통보를 하셨던 건 아니지만 지내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하고 묘하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보통 실행 문제는 고부관계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제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아버지가 문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아버지가 저를 탐탁지 않게 보셨던 것만 알겠으니까요. 둔한 남편은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결혼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예비 며느리를 두고 아들의 옛날 여자친구 얘기를 꺼내는 게 할 만한 대화도 아니고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흔하지 않은 일은 저희 시아버지께서 하신 겁니다. 저를 두고 남편이 전 여자친구와 결혼할 줄 알았다고 얘기를 꺼내시는데 저는 그 이야기 속 아버님의 속내를 단번에 알아차렸죠. 나는 지훈이 네가 그때 그 아가씨랑 결혼할 줄 알았더니 그때 그 아가씨랑은 완전히 끝난 거냐? 아버지, 걔랑은 헤어진 지가 언젠데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나는 그냥 그때 그 아가씨 봤던 게 기억나서 말이야. 네가 결혼한다 그러길래 난 당연히 그 아가씨인 줄 알았잖니. 둘이 꽤 오래 사귀었던 것 같은데 아니냐? 이미 오래전 일이에요, 아버지. 예지랑 저랑 회사에서 만나서 연애한 게 벌써 2년이 됐고요. 그러냐? 아이고, 난 몰랐지. 이거 괜히 내가 불편한 얘기를 한 거냐? 난 그냥 아쉬워서 한 말이야, 아쉬워서. 그 아가씨가 참 괜찮았거든. 남편이 저를 만나기 이전에 누구를 만났던, 여자를 몇이나 만났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연애사를 다 간섭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저를 만나면서 바람을 핀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겠어요. 저 역시 남편이 첫사랑도 아니고 그런 건 다 이해해 줄 만한 일이었죠. 하지만 첫 만남 자리에서 시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꺼내신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민망한지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아버님은 끝까지 제 앞에서 그 아가씨가 참하고 착했다며 그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두 사람이 결혼할 줄 알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괜히 듣던 제가 민망하고 난감하더라고요. 뭐 제가 가서 그 아가씨를 데려오기라도 해야 하는 건지 말이에요. 제가 남편의 전 여자친구를 본 적이 없으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아가씨가 대단히 예쁘고 착했구나 싶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만나고 잘했길래 아버님이 두 사람이 당연히 결혼할 줄 알았다고 착각을 하실까 싶었죠. 그래도 과거 일이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어쩌겠냐 하며 넘어가려고 했는데 정작 남편의 말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 여자랑 만난 건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시부모님께 정식으로 소개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본 게 다였다는 거였어요. 둘이 되게 애틋한 사이였나 봐? 여태 결혼 생각 없었다더니 나한테 거짓말이라도 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정말. 나 거짓말 못하는 거 예지 너도 알잖아. 결혼이라니. 전 여자친구는 1년밖에 안 만났고 둘 다 바빠서 한 달에 두세 번 본 게 다였는데 결혼까지 갈 일이 뭐가 있어. 그리고 아버지도 그 사람 한 번 지나가듯 보신 게 전부야. 인사드리려고 만난 것도 아니고 정말 우연히 길에서 걷다가 마주쳤거든. 근데 왜 자꾸 그 아가씨가 아쉽다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때 한 번 만나고 그 뒤로 볼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제서야 저는 시아버지가 그냥 내가 못마땅해서 그러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어른을 나쁘게 생각할 수는 없으니 다른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보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 말고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겨우 한 번 만난 아들의 전 여자친구 칭찬을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대체 제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신 건지 뭐가 못마땅하신 건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제가 싫으시다는 게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으셨거든요. 하긴 시아버지가 저희 결혼을 반대하실 만한 입장은 아니었지만요. 사실은 시아버지가 남편의 친아버지가 아니었거든요. 저희 시부모님은 늦은 나이에 재혼한 재혼 가정이었습니다. 원래 남편의 친부인 아버님께서 오래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그 후 긴 세월을 시어머니 혼자 아들을 키워오며 고생하시다가 남편이 고등학생 무렵 두 분이 만나기 시작하셨던 거였어요. 다행히도 일찍 철들어 자신의 어머니의 고생을 알고 있던 남편은 시어머니의 연애를 존중했고 그러다 두 분이 몇 년 뒤에 결혼까지 하시며 정식으로 재혼 가정이 됐던 거죠. 그렇게 새아버지가 생긴 남편은 새아버지를 곧잘 따르며 한 가족으로서 잘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나타나며 왜 그러시는 건지 전 도통 이해할 수 없었죠. 어쨌든 시아버지가 새아버지라는 이유로 남편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를 반대하지 못하셨고 시어머니 역시 자식의 선택에 왈가왈부하는 분이 아니시라 저희는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시아버지는 여전히 비슷한 태도로 절 대하시며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가 계속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던데 전 덕분에 시아버지 사랑은커녕 환대도 받을 수 없어 아쉬웠네요. 그래도 다행히 시어머니와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쿨한 성격이시라 싫은 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는 편이었고 그마저도 제게 별다른 불만은 없어 보이셨어요. 오히려 저희들이 같은 회사에서 만났었다는 걸 아시고 여자가 밖에서 일하는 게 힘들다며 절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보통 시어머니들처럼 일하는 남편 내조 잘해라가 아니라
맞벌이 하느라 둘 다 바쁘고 힘들 거라며 남편에게 저한테만 집안일 시키지 말고 알아서 잘하고 살림 열심히 하라며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지훈이 너 결혼했다고 마누라한테 기대서 살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은 네가 알아서 잘 챙겨서 해야 해. 청소 같은 건 힘쓰는 일이 많으니까 네가 하고 예지 힘들지 않게 주말에 밥도 좀 하고 보통 여자가 살림을 더 잘한다고 생각해서 믿고 맡길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야.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아이고 지훈이 제가 무슨 살림을 한다고 그래. 남자들은 그냥 밖에서 돈 잘 벌어다 주면 그만이지. 그리고 새아가가 살림은 알아서 잘 할 것 같은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도 그건 아니죠. 예지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둘 다 밖에서 일하는데 살림을 여자만 하는 법이 어딨어요? 나는 내 아들이 그러는 꼴 못 봐요. 역시 시어머니는 일찍부터 나가서 일을 하신 분이라 그러신지 여자들 고생하는 것도 알고 제 입장을 많이 생각해 주셨는데 시아버지는 남자라 그러신지 가부장적이시고 구닥다리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쩌면 그런 면에서 제가 더 시아버지를 못마땅해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먼저 저를 싫어하신 건 시아버지셨고 저도 그런 시아버지와 굳이 잘 지낼 생각이 없었던 탓에 저희가 결혼을 한 뒤에도 저와 시아버지는 대면대면 하기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제가 시아버지를 따로 만날 일도 없고 저도 며느리 도리만 하면 되니 별 문제는 없었죠. 게다가 원래도 시아버지는 워낙에 공사다망하고 바쁘신 분이셨거든요. 시어머니야 하는 일이 있으시니 워낙 바쁘시다는 걸 알지만 시아버지는 왜 바쁘신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매번 시댁배로 가려고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시어머니보다 시아버지 스케줄에 맞춰서 약속을 잡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바쁘신 와중에 어떻게든 시간을 내려고 하신다면 시아버지는 자기 할 일이 많다고 매번 트집을 잡으셨거든요. 저희는 뭐 한가한 줄 아시는 건지 늘 저희가 희생하고 맞춰드리길 바라시더라고요. 저희도 직장 생활하느라 힘든 걸 아시면서 말이죠. 그날은 나 바빠서 안 돼. 다른 날로 해라. 아버님 늘 바쁘시잖아요. 그냥 한 번만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되세요? 저희도 그날 말고는 시간이 안 돼서 그래요. 시간이 안 되긴 왜 안 되냐? 일요일은 뭐 하고? 일요일 날 만나면 되지 왜 그렇게 말이 많어? 그날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친척 동생이 결혼을 해서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 모시고 다 같이 결혼식 갔다가 늦어질 것 같네요. 그래서 넌 지금 너희 친정 챙기겠다고 우리더러 맞춰달라 이거냐? 어허, 얘가 큰일 날래네. 시집 왔으면 출가 외인인데 어디 시댁보다 친정을 챙기고 있어? 무슨 행사가 있어서 한번 만나뵈려고 해도 맨날 바쁘다며 저러셨습니다. 워낙 꼰대 같던 시아버지는 제가 사정이 있다고 해도 들어줄 생각 없이 타박만 하셨죠. 세상에.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출가 외인이라니. 전 기가 막혔어요. 그렇다고 시아버지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바쁘신 것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아버님이 하시는 약속은 전부 골프 약속이나 술 모임 등등 대부분이 노는 일정이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며 사회생활 하시는 분도 아니라 바쁠 일이 없으셨거든요. 대신 시아버지는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셨는데 그마저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신경 쓸 일이 없으셨죠. 그런데도 바쁜 며느리 생각 한 번을 못 해주시는지 저는 시아버지가 얄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감히 며느리 주제에 시아버지가 얄밉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런 건지 저는 좀처럼 저희 시아버지를 좋아하려야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쩜 저렇게 자식들 입장 생각을 못 해주시는 건지 친자식이 아니라 저러시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게다가 그렇게 가부장적이고 꼰대 같은 거에 비해 자랑과 허세가 어찌나 심하신지 매번 만날 때마다 억지 장단 맞추는 것도 곤욕이었어요. 그나마 저희 앞에서만 그러시면 저도 그냥 참고 견딜 텐데 문제는 시아버지의 자랑질이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님처럼 여유가 있진 않으셨지만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셨어요. 저희 아빠는 평생을 몸담은 회사에서 얼마 전 은퇴를 하셨고 은퇴 후에는 열심히 공부하셔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도 하셨지만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재취업을 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어요. 아빠 딸에는 자격증이라도 있으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지 싶어서 늦은 나이에 힘들게 공부까지 하셨던 건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건지 그마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빠는 쉽게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십 년 고생하셨으니 이제 쉬셔도 되지 않나 싶었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셨던 거죠. 아빠 연세가 이제 60이라 남은 여생이 아까우셨는지 아빠는 어떻게든 일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럼 적어도 20, 30년은 남은 셈이잖아요. 그런 여생을 앉아서 모아둔 돈을 까먹느니 계속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아빠는 몸 쓰는 일이라도 해야 하겠다며 경비일까지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아빠 연세에 몸 쓰는 일이 괜찮을까 걱정이었지만 마냥 노는 게 걱정일 아빠 입장도 이해가 됐죠.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 고민하던 중에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저희 집이나 시댁이나 자식이 하나뿐이다 보니 가끔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 가깝게 지내자며 시어머니가 제안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한 후로 종종 다 같이 식사를 하곤 했었는데 문제는 그때마다 시아버지의 입방정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갔던 제 앞에서 괜히 남편의 애인 얘기를 꺼내실 정도로 남 생각을 하지 않는 시아버지가 저희 부모님 앞이라고 조심하실 생각이 없으셨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시아버지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허세와 자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사돈께서 이번에 은퇴하셨죠? 어떻게 몇십 년 하던 직장생활 그만두니까 어떠십니까? 집에서 놀고 먹으니까 편하세요?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 집에만 있으려니 좀 있으시고 답답해서 죽겠네요. 예전엔 좀 쉬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이젠 놀고 먹어서 마냥 기분 좋을 나이는 지났죠. 아이고, 이거 뭐 일을 너무 오래 하셔서 그런가 일이 몸에 배셨나 보네. 그래도 사돈이나 우리 나이 때는 좀 쉴 줄들 알고 그래야죠. 일 못해서 안달인 게 뭡니까? 은퇴도 하신 김에 골프도 치러 다니시고 여흥도 즐기시고 좀 그러시죠. 저도 뭐 그러고 싶긴 하지만 전 그래도 계속 일을 하고 싶네요. 요즘 세상에 60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직 한참 살 날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긴 하더군요. 그래서 요즘 일자리를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나 하면 어떨까 싶어서 자격증까지 땄지만 불러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찾아보다가 정 안 되면 그냥 아파트 경비라도 해볼까 싶어요. 경비요? 아유, 뭐 경비 그거 쉬운 일 아닐 텐데. 사돈 참 대단하십니다. 나는 누가 1,000,000금을 준다 그래도 그런 일은 못할 것 같은데. 사돈은 굳은 일도 자처하시고 대단하시네요. 굳은 일이라 생각하기보단 그냥 이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없다고 난리니 뭐 저 같은 늙은이 어디 불러주는 곳이 있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참 답답한 요즘입니다. 그러게요, 답답하시겠네요. 그래서 돈은 젊어서 벌어야 하는 건데 사돈도 젊어서 고생 좀 더 하셨더라면 좀 편안한 노후를 보내셨을 텐데요.
그럼 저희들처럼 골프나 치러 다니고 취미나 즐기고 그러시면서 마음 편히 지내셨을 거 아닙니까? 이 나이까지 일자리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다 안쓰럽네요. 답답하시겠습니다. 마치 저희 부모님이 젊어서 열심히 살지 않아서 여유가 없는 거라며 말하는 듯한 시아버지의 말씀에 전 기분이 상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꼭 돈 때문에 일자리를 못 구해서 안달인 줄 아시는 건지 저희 아빠를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은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제가 듣기엔 무시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건물주인 덕분에 남들 못 누리는 여유를 누리고 산다고 이 나이에 일자리 알아보시려는 저희 아빠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가 저희 아빠에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뭐 사돈이 마음고생 심하시다는데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제가 좀 도와드려야겠네요. 그러지 말고 일자리 구하시는 거면 저랑 같이 일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제가 사돈이랑요? 무슨 일을 말씀이신지요? 사돈도 아시겠지만 제가 건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건물 관리 맡기시던 분이 일을 그만두신다고 해서 새 사람을 구해야 했거든요. 그분도 부동산 하시면서 관리해 주시는 분이셨는데 마침 사돈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시니 저희 건물 세입자 관리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건물 관리도 해주시고 겸사겸사. 웬일로 시아버지가 저희 부모님 걱정을 하시는지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시아버지가 의아했습니다. 맨날 자기 건물주라고 거들먹거리기나 하더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희 아빠를 생각해주나 싶었죠. 하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제안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진짜 호의로 걱정해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돈 간에 일을 시키고 맡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차하면 일 문제로 사돈 간에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 괜히 껄끄러운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었어요. 아빠도 저와 같은 생각이신 건지 처음에는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시더라고요. 하하하, 사돈께서 제안해 주신 말씀은 참 감사하지만 제가 아직은 그럴 만한 능력이 못 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제가 중개 자격증이 있긴 하지만 일해본 적이 없어서 실무 경험도 없고 또 건물 관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어서요. 제가 잘할 자신이 없네요. 아이고, 이거 사돈이 또 답답한 말씀 하시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나도 사돈께 대단한 걸 기대하고 제안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가족끼리 돕고 살자고 부탁드리는 거지. 별로 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어요. 오죽하면 내가 하고 싶을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그래도 제가 어떻게 저보다 자격 있는 분께 기회가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돈께서 좀 답답한 성격이신 것 같네. 이러니까 일자리가 안 구해지시죠? 지금 아쉬운 사정 아니십니까? 언제는 경비라도 해야겠다고 하시더니 제가 도와드린다고 하는데도 왜 마다하세요? 저도 아무한테나 이런 기회 주는 거 아닙니다. 다 사돈이니까 생각해서 챙겨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여나 기분 상할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남도 아닌데 오해 풀고 잘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일해봅시다. 저희 아빠는 괜히 문제가 생겼다가 서로 껄끄러워지고 거기다 중간에 자식들이 끼어 있으니 제 입장을 걱정해서 거리를 두려고 하신 건데 시아버지는 그런 걱정이 없으셔서 그런 건지 계속 같이 일을 하자며 사람을 난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도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하시니 결국 저희 아빠는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신 채 시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그 다음 달부터 곧장 시아버지 건물에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빠의 새 출발을 응원해 드리기로 했죠.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님이 좀 답답한 면 있긴 하시지만 그래도 설마 사돈한테 어떻게 하시겠어? 남편 얼굴도 있고 아빠 너무 불편하게 하진 못하실 거야. 그래, 나도 그렇게 걱정하진 않는다. 이 사돈이 걱정이기보다 난 내가 걱정인 거지. 내가 혹시나 실수라도 해서 사돈한테 피해를 끼치면 어떡하냐? 그랬다가 괜히 네가 밉보이게 될까봐 그게 마음에 걸리는구나. 아니야, 내 걱정하지 마. 나야 시부모님이 워낙 예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빠가 그런 실수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아빠 잘 해낼 거야. 아자아자 화이팅! 그렇게 아빠에게 응원을 건네며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끊긴 했지만 사실 저도 걱정이 아주 가실 수는 없었어요. 시아버지 성격을 모르면 모를까 그런 시아버지가 저희 아빠에게 무슨 이상한 소리라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물론 머리로는 설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요. 저는 며느리라 그러시겠지만 아빠는 사돈인데 사위 입장인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저희 아빠에게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거라 믿었고 남편도 괜찮을 거라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전 그래도 아빠가 어떤지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하시는 일은 어떻냐 종종 물었지만 아빠는 그때마다 괜찮다는 말씀만 하실 뿐 제게 자세한 설명은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거야 아빠 나이대 어른들은 원래 일 얘기를 잘 안 하시고 과묵하시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전 그래도 자꾸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일한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러 시부의 건물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원래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만나는 게 싫어서 오라고 그래도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었는데 아빠가 엮이게 되니 제가 제 발로 시아버지를 찾아가는 일이 생기네요. 그냥 가면 괜히 눈치가 보일까 싶어서 저는 지나가는 길이었다며 시아버지와 아빠에게 드릴 커피와 간식거리를 사들고 갔습니다. 지나가던 길이라 둘러대려고 하니 미리 연락을 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 몰래 찾아가게 됐죠. 아빠야 거기가 새 일터니 계속 계실 테고 시아버지는 늘 바쁘신 분이니 아마 안 계실 확률이 크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같이 계신다고 하면 인사드리면 되는 거고 안 계시면 아빠랑 단둘이 오붓하게 시간을 보낼 테니 오히려 좋겠다 싶었죠. 그렇게 시아버지의 건물을 찾아간 저는 생각지도 못한 광경을 목격하고 굳어버렸습니다. 관리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계셨는데 저희 아빠가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야 되나 하는데 1층 복도 끝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복도 공용 화장실 쪽으로 가게 된 저는 그곳에 함께 있는 저희 아빠와 시아버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저희 아빠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전부 다 듣게 됐죠. 에헤, 이것 봐라, 이것 봐. 아니 그렇게 슬렁슬렁해서 변기가 닦이겠냐고. 솔로 대충 하지 말고 손 넣어서 빡빡 닦으라니까요. 아이 사돈, 돈 벌기 싫어요? 돈 받고 싶으면 빡빡 닦아야죠. 시아버지가 저희 아빠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있던 거였어요. 분명 건물 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일을 왜 우리 아빠가 하고 계시는 건지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개사 자격으로 건물 관리를 하고 계신 줄 알았던 아빠가 시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변기를 닦고 있는 모습에 전 눈물이 흐를 것만 같았어요. 이러려고 우리 아빠한테 선심 쓰듯 취직시켜주겠다고 그랬던 건지 사돈을 일개 잡부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시아버지의 행동에 치가 떨리더라고요. 얼마 뒤 시부가 사라지고 저는 괜히 죄 없는 아빠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빠 뭐 하는 거야? 아빠가 왜 여기서 화장실 청소하고 있어? 예지야, 너 언제 왔어? 왜 연락도 없이 왔어? 왜? 내가 못 올 때라도 왔어? 아빠 여태 나한테 이런 거 숨긴다고 제대로 말 안 한 거야?
이러니까 내가 찾아온 거잖아. 아빠가 다 괜찮다고만 하고 말을 안 해주니까. 근데 이게 뭐야? 아빠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었던 거야? 언제는 건물 관리 맡긴다고 그러더니 이게 뭐야? 이거 아빠가 해야 하는 거 아니잖아. 아빠가 청소부야 뭐야? 아니야 예지야, 오해하지 마. 사돈이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라 원래 해야 하는 일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아빠가 건물 청소부로 취직했다는 거야? 아빠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기로 약속된 거 아니었어? 그건 맞는데 청소도 원래 관리인이 하던 일이라잖아. 나도 이런 일인 줄은 몰랐지만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니 해야지 뭐 어쩌겠니?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예지야. 다른 사람 일도 아니고 우리 아빠 일인데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아니, 중개인 자격증까지 있는 사람이 왜 청소 일을 해? 그것도 사돈 밑에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말렸을 거야. 됐어 아빠, 이제 그만해. 차라리 남의 아파트 경비 일을 하지 이런 거 하지 마. 사돈에게 무시당하는 아빠의 모습에 화가 났던 저는 아빠에게 괜한 화풀이를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따져야 할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 시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갑질을 묵묵히 참고 견딘 아빠에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평생을 열심히 성실히 살아오셨던 우리 아빠가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이 아닌데 대체 시부가 뭐라고 우리 아빠를 무시하나 너무너무 열받고 서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 절대로 하지 말라고 당장이라도 아빠를 관두게 하려 했지만 아빠는 오히려 그런 저를 달래며 계속 일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야 예지야, 아빠는 정말 괜찮어. 원래 사회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니? 이런 일로 속상하고 자존심 상할 거였으면 이 나이에 일할 생각도 안 했을 거다. 물론 나도 사돈이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사돈 관계가 아니라 고용주와 고용인 입장 아니냐. 고용주 입장에서 고용인 부린다는 게 범죄는 아니지. 고용인 입장에서는 돈 받으면 받는 만큼 열심히 일해야 하고 말이야. 그래도 우선 일을 시작했으니까 한 달은 해봐야지 않겠니? 아빤 정말 괜찮아. 그러니까 예지 너도 속상해하지 말고 행여나 최서방한테도 별소리 하지 마라. 아빠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나 때문에 니들 틀어지는 거 그건 정말 못 참겠으니까. 결국 저는 아빠의 고집을 말리지 못했고 아빠는 여전히 시부 밑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아빠가 또 시부에게 무슨 무시를 당할까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듯 했죠. 그렇다고 제가 나서는 것도 아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았습니다. 어른들 일에 딸인 제가 나서는 게 아빠를 더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아빠가 사위 앞에서 면이 안 선다며 소란을 피우길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아빠를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아빠 말처럼 청소도 관리인이 해야 하는 일이라면 저도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을 기다렸고 아빠는 드디어 첫 월급을 받게 되셨습니다. 매번 돈돈거리는 시부가 돈 받고 싶으면 잘하라며 그렇게 부려먹었으니 얼마나 잘 챙겨줬을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할 때 아빠가 계약서를 쓰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사돈지간에 너무 돈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어련히 알아서 잘 챙겨주실까 싶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빠가 얼마를 받으셨나 궁금하기도 하고 한 달간 견디신 걸 위로하고 축하할 겸 또다시 아빠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고 좋아하셔야 할 아빠의 표정이 너무나 어두우시더라고요. 아빠, 오늘 월급날이지? 축하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오늘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아빠가 사줄 거지? 그래서 얼마나 받았어? 그게 말이다. 이걸 뭐라 말해야 할지.
봉투를 손에 쥐고 쉽게 말을 잇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며 궁금했던 저는 아빠가 받으신 월급 봉투를 빼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 들어있는 액수에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시부가 저희 아빠에게 선심 쓰듯 챙겨준 돈이 겨우 60만 원 남짓이었던 겁니다. 저희 아빠는 주 5일, 하루 10시간을 일하셨는데 말이죠. 시급으로만 계산해도 그 3배는 넘어야 할 월급이 왜 그것밖에 되지 않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월급에 의문을 품고 물어봤지만 시부는 그 돈이 맞다고 했답니다. 일한 만큼 돈을 준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시부의 인생을 박살낼 복수를 계획하게 됐어요. 더 이상 이런 사람을 시아버지라고 모실 마음도 없었고 더 이상은 시부의 기고만장한 만행을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고민이겠죠. 저 역시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었어요. 무슨 트집을 잡아 시부를 끌어내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길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시부가 워낙 흠이 많은 사람이라서 말이죠. 아빠, 이제 거기서 절대로 일하지 마. 진짜 해도 너무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 나도 사돈이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몰랐는데 아무래도 내가 사람을 잘못 봤던 모양이다. 사람이 참 안 될 사람이야. 내가 끝까지 제대로 말렸어야 하는 건데 다 내 잘못이야, 아빠. 아빠가 이런 일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아니야,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너나 최서방이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돈이 문제가 많으신 거지. 근데 예지야, 내가 이런 말 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말이 나와서 말인데 아무래도 사돈이 좀 이상한 게 있는데 말이야. 이상한 점? 이상한 건 뭐? 무슨 다른 일이 또 있었어? 아이, 그게 나도 몇 번 보기만 한 건데 이 사돈이 아무래도 안사돈 말고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여자라니? 내가 일하다가 주차장에서 몇 번 사돈차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사돈차 조수석에 누가 타고 있는 걸 봤거든. 처음엔 잘못 바뀌었거나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영 이상해서 말이야. 그게 만약 안사돈이셨으면 안사돈이 날 보고 인사라도 안 하셨을 리가 없잖냐. 그래서 안사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사돈 옆자리에 다른 여자가 타고 있었다는 거 아니냐? 아빠는 일을 하면서 시부가 차에 다른 여자를 태운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도 워낙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이라 정확한 걸 보신 건 아니었지만 정황상 뭔가 수상한 점이 있다고 하셨죠. 그건 말고도 가끔 시부가 저희 아빠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담배를 하나가 아니라 2종류를 사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보통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피는 담배가 하나씩 있기 마련인데 같은 종류도 아니고 2종류를 사오라는 건 그 담배 주인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저는 수상한 시부의 뒤를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든 확실한 게 없다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는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다 혹시 시부가 결백하다면 괜히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저도 굳이 없는 일로 시부를 몰아가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빠의 말이 너무나 수상했던 저는 외도가 의심되는 시부의 뒤를 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심부름센터 직원이라도 된 듯 그날부터 거의 매일 시부의 뒤를 따라다니게 됐죠. 퇴근한 후 남편에게는 친정에 다녀온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어느 날에는 회사 반차까지 내면서 열심히 시부의 뒤를 쫓아다녔던 어느 날 저는 드디어 시부의 꼬리를 밟고 알게 됐어요. 시부가 어느 술집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만에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시부와 그 여자가 같이 모텔로 들어가는 것까지 잡아내게 됐습니다. 설마 했지만 정말로 시부의 외도를 목격한 저는 기가 막혀 어쩔 줄 몰랐어요. 그냥 늦바람이나 같이 술이나 마신 정도도 아니고 모텔까지 갔다니. 이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륜 증거였네요.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시부가 자주 다니던 술집 마담이었더라고요. 맨날 술 약속에 모임에 공사다망하던 시부가 가족들 몰래 술집을 다니며 술집 마담과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그런 것도 모르고 시부를 챙기기만 하셨는데 어떻게 시부가 저희 시어머니 같은 분을 두고 그럴 수가 있는지 전 치가 떨리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건 은혜를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원수로 아는 수준이었어요. 애초에 시부가 저희 아빠를 무시하면서 건물주 노릇할 수 있었던 게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었거든요. 원래 시부는 시어머니를 만나기 전까지 막노동판 전전하며 힘들게 살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젊은 시절에는 사업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잘 나갔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시부가 하는 말이라 증명할 길이 없으니 별로 믿어지진 않았죠. 아무튼 시부는 그전까지 돈도 별로 없고 빚을 지는 바람에 전처에게 이혼당해 처자식과 연 끊고 혼자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어떻게 저희 시어머니를 알게 된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별 볼 일 없는 시부와 달리 그 당시에 이미 건물 여러 채를 갖고 계신 건물주셨고요. 물론 저희 시어머니도 처음부터 그렇게 부자였던 건 아니셨어요. 처음 남편 아버님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때만 해도 남의 월세집에서 신혼살림을 꾸리며 월세 걱정하던 신세였고 그러다 남편의 친아버님이 일찍이 돌아가신 뒤로는 홀로 자식을 키우며 갖은 고생을 하셔야 했죠. 여자 몸으로 혼자 자식을 키우려다 보니 안 해본 일이 없고 모르는 고생이 없으실 정도라고 하시는 시어머니께서는 하루도 쉬어본 적 없이 열심히 사셨고 그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여 혼자 힘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오셨던 겁니다. 안 입고 안 먹고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하셨던 시어머니는 작은 상가 건물을 시작으로 부동산 투자업을 배우시면서 수십 년간 집을 사고 팔며 지금의 재력을 갖게 되셨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투자로 성공을 거두며 드디어 인생이 필 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건물 중 한 곳의 세입자로 시어머니와 연이 닿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두 분이 결혼까지 하시면서 몇 년 뒤 시어머니는 시부 앞으로 상가 건물 한 채를 넘겨주셨죠. 시어머니는 시부가 결혼을 해서도 막노동을 다니며 여기저기 다치고 다니는 게 마음에 걸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신 앞으로 건물도 많으니까 남편 기도 살려주고 고생도 안 시킬 겸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렇게 시부는 하루아침에 아내 덕분에 건물주가 됐고 그 후로 시부의 인생도 180도 달라지게 됐던 겁니다. 매일 막노동판 전전하며 밥 굶을 걱정하던 인간이 이제는 매 끼 무슨 비싼 음식을 먹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전부 다 시어머니 노력으로 이룬 부였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건물주가 됐음에도 시부는 겸손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처음부터 대단한 건물주라도 된 것 마냥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녔던 거죠. 그렇게 다달이 나오는 상가 수익 덕분에 돈 걱정할 일이 없어져서 그런 건지 매일같이 골프 치고 술 마시고 팔자 좋게 살던 시부가 기어이 시어머니를 두고 바람까지 피운 겁니다. 대체 언제부터인진 모르겠지만 그동안 시부는 가족들을 철저히 속이고 있던 거였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실 텐데 말이죠. 그렇게 시부의 추악한 비밀을 알게 된 저는 이 일을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나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자식이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을 텐데 하필 며느리인 제가 이 일을 제일 먼저 알게 돼서 난감하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해야 할지. 솔직하게 말하자면 시부와 저희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일까지 다 말해야 하는데 그럼 어머님이 괜히 내가 복수심에 시부를 음해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보통 일도 아니고 부부 사이에 가장 치명적인 외도 문제였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무척 고민이 됐지만 그래도 저는 어머니를 믿고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하기로 했어요. 괜히 꾀를 부려 거짓말을 하거나 없는 일을 지어내기보다는 솔직담백하게 말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 없이 혼자 시어머니를 따로 찾아가게 됐고 혼자 찾아온 저를 보며 의아해하시는 어머니에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저희 아빠 사이에 있었던 분란부터 그 일을 시작으로 제가 시부의 뒤를 쫓은 것과 그러다 제가 시부의 외도를 목격한 것까지 전부 말이죠. 그러자 어머니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 그랬구나. 그 사람이 바람피는 장면을 예진이가 보게 됐구나. 어머니, 제 말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지. 왜? 내가 네 말을 못 믿을 거라 생각했니? 그게 아무래도 상황이니까 쉽게 못 믿으실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야, 난 네 말 믿는다. 내가 봐온 내 며느리가 없는 말을 지어서 할 애도 아니고 안 그래도 나도 요즘 그 사람이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단다. 자꾸 없던 약속을 만들어서 밤에 나가지 뭐니. 그래서 뭐가 있구나 싶었는데 그걸 나보다 내 며느리가 먼저 알아차릴 줄은 몰랐구나. 어머니께는 죄송해요. 제가 주제넘게 군 건 아닌가 싶네요. 네가 나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니? 잘못한 인간은 따로 있는데.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 그 인간이 잘못한 게 그거 하나뿐은 아니구나 싶구나. 그렇게 옹졸하고 치졸한 짓을 했다니. 아무래도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야. 사실 내가 너나 지훈이 앞에서 표를 내진 않았지만 내가 지훈이 아빠랑 일찍이 사별하고 오랫동안 혼자 지내면서 많이 외로웠었거든. 그렇다 보니 누군가 내 편이 생겼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었단다. 10년 전엔 참 순수하고 순박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언제 이렇게 바뀌어버렸는지 모르겠네. 다행인지 아닌지 어머니는 시부의 외도를 담담히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때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린 것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시부도 예전에는 지금처럼 거만하고 무례하지 않고 순박하고 정이 많았다는데 저는 본 적이 없는 모습이지만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는 시어머니라면 지금의 시부의 행동이 얼마나 더 배신감이 느껴질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시어머니가 안쓰럽게 느껴졌죠. 하지만 제가 제보자가 된 이상 저는 시어머니에게 감히 위로도 전할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처음에는 혹시나 해서 뒤를 밟았던 거긴 한데 설마 진짜인 줄은 몰랐어요. 그 일을 알고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어요. 제가 시아버지와 연을 끊을 생각은 했지만 어머니까지 곤란하게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하고 말 게 있니? 그 사람이 마음이 돌아섰으니 나도 이제 돌아서야지. 일방적인 관계는 이어질 수 없는 거란다. 아무래도 이혼 변호사를 알아봐야겠구나. 그래도 너한테는 유감 없으니 미안해하지 말렴. 그렇게 말씀하신 어머니는 그 후 이혼 변호사들을 만나고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이혼 통보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시부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무슨 바람을 피웠냐며 아니라고 딱 잡아떼다가
시어머니가 그 술집 마담을 불러와서 삼자대면을 시키자 그제서야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 못하고 얌전해지더라고요. 그럼 자기 비밀이 평생 숨겨질 줄 알았던 건지 허술하기 짝이 없고 뻔뻔한 시부의 행동이 어이없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시어머니는 시부와 이혼을 하게 되셨어요. 물론 시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죠. 처음에는 바람핀 적 없다고 딱 잡아떼더니 그 다음에는 절대로 이혼하지 못한다며 끈질기게 시어머니를 붙잡더라고요. 어떻게든 그 집에 버티고 있어야 자기 여생이 편할 거라는 걸 시부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정에 호소하고 같이 산 정에 울부짖으며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한 번 아니면 아닌 시어머니 성격에 그런 헛소리를 받아주실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시부는 맨몸으로는 절대 못 나간다며 어머니에게 재산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을 요청했습니다. 10년 넘게 같이 살았으니 자기도 재산에 기여도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마저도 시부의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시부가 시어머니 재산 증식에 기여를 한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10년간 생활비 한번 갖다 준 적 없고 시어머니 건물 덕에 호화롭게 살았으니 법원에서는 그걸로 이미 시어머니가 도리를 다 하셨던 걸로 본 거예요. 덕분에 시어머니는 시부와 재산 분할할 것 없이 갈라설 수 있었고 시부는 시어머니가 줬던 건물을 다시 뺏긴 건 당연하고 그동안 시어머니 덕분에 누리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예전처럼 빈털터리 모습으로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 시부의 마지막 모습은 제가 본 시부의 모습 중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었죠. 그러게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가 되어 돌아올지 생각하지 못한 시부가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후 다행히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셨어요. 괜히 여장부가 아니신 건지 시어머니는 오히려 묵은 짐을 떼내어 개운하다는 표정이셨고 그 모습에 저와 남편도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혹시나 외로우실 어머니를 걱정해서 매주 저희 부부가 찾아뵙고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었지만요. 그렇게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얼마 뒤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따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제대로 고맙다는 인사를 못했던 것 같아서 말이야. 그때는 나도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며느리 볼낯이 없고 경황이 없었는데 너한텐 참 고맙구나. 하마터면 나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가 될 뻔했는데 내 면을 살려줬어 니가.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뭘 한 게 있다고요. 그러시지 마세요. 아니야. 네 입장에선 그런 말하는 것도 껄끄러웠을 텐데 용기 내준 거잖니. 그리고 사돈께도 감사하다고 전해드리렴. 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사돈께 부탁할 게 있단다. 그리고 어머님은 저희 아빠에게 시부가 갖고 있던 건물의 관리를 부탁하셨습니다. 전에 시부가 그랬던 것처럼 말로만 관리인이라 하며 부려먹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월급을 주고 전적으로 관리를 맡겨주신 거죠. 그렇게 덕분에 백수였던 아빠는 다시 새 일자리를 얻게 됐고 예전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받으시며 활력을 느끼고 계시는 듯합니다. 덕분에 저희 부부 사이에도 아무 문제 없이 저희 가족은 다시 평화를 찾게 됐네요. 그 후 시부는 갈 곳이 없어 길바닥을 전전하다 요양시설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더 이상 시부를 동정할 마음도 없는 저는 시부가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잘 살길 바랄 뿐이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